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말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파월 기소입니다. 지금 시장이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미국 연방검찰이 파월 수사에 착수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이게 금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좀 선을 긋긴 했는데 뭐 시장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하죠. 말을 안 들으면 뭐 탈탈 털어낼 거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의 독립성 문제 이게 괜찮은 게 맞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당장 금리 인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합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낮은 금리 기조를 유지시키겠다라는 약간의 좀 합법과 이런 좀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을 네. 좀 넘나드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일단 혐의로 좀 얘기를 한 것은 예산 횡령, 직권 남용, 의회 위증 이런 혐의로 좀 조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준 의장이 될 사람 역시도 그리고 연준 위원들 역시도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라라는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뭐 영향을 줄 것이냐 했을 때 저희는 이게 노이즈 수준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리사쿡 이사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판결이 안 난 상태거든요. 이런 것처럼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무언가 지휘박탈이라든지 뭐 정치적 개입이 그렇게 좀 대놓고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1월에 FOMC를 비롯해서 당장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지금 패드워치에서 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장 금리 인하가 당장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은 시장에서도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베팅을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살펴보면은 파월 의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확률이 10%대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딱히 큰 뭐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연준 자체를 직접 압박하는 부분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와 한편에서 최근에 좀 정치권에서 어포더빌리티라는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느냐에 정책 방향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에는 뭐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또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역대 연준 의장들 뭐 옐런이나 그린스펀, 버냉키도 오늘 그 외신 기사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파월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하면서도 금리를 낮게 해라라는 압박은 아니다라고 예. 사실 누가 봐도 금리를 낮게 하라는 압박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독립성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을 때 물론 이게 좀 직접적으로 무언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 좀 상상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독립성이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보다는 좀 수면 아래에서 압박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금리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꾸준히 얘기를 드려오는 것처럼 미국채를 제외했을 때 다른 선진국 국채들이 매력적이냐라고 하면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마찬가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한 단계 금리 레벨은 올라설 수 있습니다만 미국채 금리 자체가 다른 국채에 비해서 매력도가 확연히 떨어져서 미국채가 다른 국채 대비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양상은 조금은 가능성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밤사이에 셀 아메리카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국채 가격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빠지면 국채 금리도 올라가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시장 변동성도 조금 더 커지게 될까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바이어스를 가지고 네. 가거든요. 저 역시 좀 마찬가지의 생각이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 혹은 연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들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지명을 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어쨌든 완화적일 통화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2026년 주식시장을 낙관하는 하나의 큰 축으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밤에 이제 주식시장이 사실 개장 전에가 오히려 좀 더 걱정하는 양상이었고, 장중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빅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점점 낮아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달러 인덱스 약세, 뭐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파월의 기소 관련 이슈들 체크해 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금값 또 경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건데 뭐 이러한 반정부 시위,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파월 소송까지 겹치면서 자산이 금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그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금은 좀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갈 것 같다. 그럼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안에서 저는 5에서 10% 정도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각자마다 이제 뭐 연령대가 얼마나 되는지, 뭐 생애 주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이제 위험 선호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리고 뭐 앞으로 내가 큰 돈이 들어갈 부분들, 작은 계획들, 주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긴 하죠. 5에서 10%라는 숫자를 얘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숫자에 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좋은 자산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냐라고 했을 때 금이 일단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안전 자산이고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달러에 대한 이슈들, 미국채에 대한 이슈들이 꾸준히 불거지다 보니까 국채가 아니라 오히려 금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준비 자산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인플레이션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완화적일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을 때 해지 자산으로서 여전히 좀 존재감을 드러낼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안전 자산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준의 독립성 이슈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는 대통령이고 지정학 측면에서도 봤을 때 여전히 좀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준비 자산으로서의 금의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높아진 금 가격에서도 추가적인 업사이드,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서는 적어도 5에서 한 10%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원자재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이나 은이 조정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좀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맞춰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빠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고 이런 접근 방식을 마켓 타이밍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값이 약간의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뭐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긴 그림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이제 원자재 지수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의 양상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던 자산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조정이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정학적이라든지 뭐 파월 의장의 이런 연준의 이런 독립성에 대한 이슈들이 약간은 조정 국면, 그러니까 소강 상태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상황에서는 금 가격이 지금 최근엔 올라왔지만 약간의 상승폭 반납 흐름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저는 접근 방식에서 좀 권하고 싶은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수해 나가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들고 있는 자산들을 꾸준히 좀 이어간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마음 편한 선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매수 타이밍을 다 맞추기보다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해주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소외주들에게도 기회가 있나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미국 금융주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또 시작이 되죠. 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은행주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네, 국내 금융주랑 미국 은행주를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의 어떤 특정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주가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장에서도 충분히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미국 은행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은행주가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은행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과 증권을 합쳐놓은 양상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좀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은행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결국 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비중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지금 정부의 스탠스 자체도 이런 상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적단이 앞으로 그렇게 좋아지기는 사실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시가총액 초대형 증권주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IMA 계좌라든지 아니면은 막대하게 쌓여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늘어나는 양상이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시가총액이 아주 큰 증권주 쪽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가운데 증권 관련 주들로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K만 붙으면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뭐 K방산, K조선, K차. 근데 이게 또 다 통용되는 것까지는 않거든요. 뭐 화장이나 이제 미디어 엔터 이쪽은 좀 많이 부진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 시즌에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 암울한 전망이 계속될까요? 그렇죠. 대답을 드리기가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날아갈 수 있냐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엔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같은 업종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는 날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둘 다 실적단이 별로 안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화장품보다는 엔터 쪽이 조금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단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둘 다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이 돼서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OY로 마이너스 15%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업황이 그렇게 개선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 진작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를 했을 때에는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 있겠으나 당장 그런 모습들이 확인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터 같은 경우가 좀 낮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엔터주 역시도 4분기 실적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6년 연간을 놓고 봤을 때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좀 더 손에 잡히는 것들이 엔터주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라든지 뭐 이런 종목을 살펴봤을 때 BTS가 이제 복귀를 하는 모습, 그리고 글로벌 투어에 대해서 이제 또 발표가 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투어는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티켓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높게 형성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보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SN 같은 경우에도 이제 IP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음반 매출 역시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좀 한 가지 좀 기대 요인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사업에 있어서의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화장품보다는 엔터주 쪽이 관심 업종으로 좀 더 가져가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화장품과 엔터 가운데 엔터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 둘 다 그래도 뭐 이번 시적 시즌 동안에 좀 반등했으면 좋겠는 마음이긴 하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승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